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전문가 특별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코파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TBS 과학전문기자 강량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이혜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까지 치솟았었는데요. 백신 접종 속도는 느리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은 커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가진단키트 도입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지금 딱 보니까 방역당국이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락가락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을 모신 이유이기도 하죠.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3명입니다. 뭐 이게 좀 줄었다고 한 숫자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줄어든 게 아니죠. 네, 줄어들었다고 네.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미 300명, 400명의 그 박스권은 벗어난 지 오래고 정부는 4차 유행 문턱에 와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제 느낌은 이미 문턱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갑 교수님께서 이제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 유행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400명 넘어서서 주간 단위로 계속 20%씩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3주째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 3주 전에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조짐이 있었을 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뭐 격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동원하든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사람들의 경각심 올릴 수 있는 행동이 시작돼야 된다 그러는데 정부 차원에서 올리지도 못했고 지난주 초에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와 관련된 부분 준비해서 이번 주에 발표된 내용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부산하고 서울의 유흥업소만 문 닫겠다고 했는데도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서울 외의 지역에 대해서 2단계 격상이 그건 당연히 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알아서 그냥 격상하는 수준 정도여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가만 두려는지. 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 1년 전을 돌아봤을 때는 이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높여야 맞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뭐 저는 뭐 그냥 무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능하고 네. 그리고 위기 상황의 리더십으로는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정세균 총리가 방역 수장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에 방역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고 나서 사실상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고 그렇죠. 지금 후속 총리의 인선 작업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방역 수장이 공백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방역의 틀을 짜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뭐 권덕철 장관은 뭐 일개 장관 중에 한 명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청장은 이제 차관급 그다음에 그 부속기관의 청장에 네. 불과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뭔가 지금 방역의 큰 틀을 쥐어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지금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이 방역 수장이 부재하고 그리고 새로 방역 수장이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황 파악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에는 방역의 수장이라고 하면 질병관리청장 수장이었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무게중심이 이제 중대본 쪽으로 넘어가면서 총리의 권한이 상당히 그러니까 총리가 워낙에 뭐 전체를 주관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총리의 주된 역할들이 워낙에는 방역을 주도한다기보다는 방역이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하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 부서랑 협력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역할들인데 정세균 총리가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방역과 관련돼 있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높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백신과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백신을 타개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뭐 잘된 부분들, 뭐 계약이 됐다, 뭐 수급이 잘 됐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다 발표를. 지금 방역만 놓고 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사실상은 2.5단계여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 단계로 하면 2.5단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2단계는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네.
전문가들도 두 부류로 갈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릴 수 있을까? 정부가? 네. 지금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봤는데 니네가 정말 올릴 수 있어? 네. 올릴 자신은 있어? 네. 이런 그룹하고 한편으로는 올려봐야 뭐해? 뭐해? 아 이미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아니 그런 것보다는 얘기가 올려봐야 할 수 있는 두 수밖에 가지죠. 없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갑 교수님은 올릴 수 있을까? 측에 가까운 분이라면 저는 어느새 약간 바뀌었는데 네. 올려봤자 네.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올려봤자 과거의 거리두기 격상한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약간 체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체념인데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런 단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방역에 영향을 주려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또렷한 신호로서 네. 다가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몇 차례 계속해서 거리두기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거리두기와 관련된 정책이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두기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 되게 본인의 생계라든가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지금 바이러스 유행과 관련해서 공동체에게 그리고 나에게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방역 당국이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를 못 올리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또렷한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리두기 올린 데 대한 부담은 부담대로 지면서 방역의 성과도 안 나타날 테니까 네. 차라리 그냥 그러면은 이대로 둬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워낙에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던 부분도 조금 섣부르게 좀 일찍 완화시켰잖아요. 이번에 네. 이제 2.5단계 2단계 낮추서 했었고 그때 주된 이유들이 뭐였냐면 자영업 하거나 소상공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커졌던 측면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연장해주고 유흥업소도 열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데서 다 환자 발생하고 있거든요. 유흥업소, 뭐 헬스클럽, 뭐 여러 가지 운동하는 데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게 확산돼가지고 학원에서도 좀 발생하고 학교로도 좀 파급되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그때 문을 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상황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게 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업을 해가지고 그냥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라라는 의미로 열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올리려고 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보상 체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준비가 돼 있으면 올릴 수 있는데 내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뭐 선거 있고 막 이러느라고 했긴 했겠지만 손실보상도 법안 제출할 것처럼 뭐 화끈하게 막 얘기하더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선거 딱 시작되니까 완전히 사그라들어가지고 아예 법안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그분들, 그러니까 자영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반발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올리려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실보상에 대한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유행 상황은 악화됐는데 유행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법 중에 하나 영업장들의 영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방역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백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어쨌든 최악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독점해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독점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그 권한을 누가 그렇죠. 그 대행할 권한을 수 있을 지금 것인가? 권덕철 장관이라든가 정은경 청장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자기들한테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네. 뭐 뭔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 싶지도 않고 행사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될 것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지금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역을 들여다본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예 과감하게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권덕철 장관, 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정은경 청장에게 맡기고 나는 권덕철 장관이나 정은경 청장이
부처 협조와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을 때 조율하는 역할만 하겠다라고 딱 책임을 한정 지으면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그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야심이라던가 네. 아니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가지고 아 내가 이 국면에서 뭔가 좀 떠볼까 돋보여볼까 하면서 이제 정세균 총리 시즌 2에 길을 걷는다 그러면은 네. 더 이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면은 강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그렇게 한정된 권한을 가진 분이 총리가 되면 건덕천 복지부 장관과 정경 청장님이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나름대로 역량이 된다?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권덕철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뭐 좀 거친 비교이긴 합니다만은 박능호 장관보다는 좀 나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제가 현재까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권덕철 장관에게 백신을 최대한 끌어와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는 건 너의 역할이다라고 롤을 주고 그리고 정은경 청장에게는 방역이랑 그리고 뚝심 있게 국내 백신 접종 밀어붙이는 거 너한테 권한을 다 주겠다 라고 그리고 내가 서포트 해주겠다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서포트 해주고 네. 각 부처들 간에 협조 안 되는 것도 내가 서포트 해주겠다. 이런 식의 자세를 만약에 새로운 총리가 가진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올해 방역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권덕철 장관의 장점도 깎아먹고 이미 정은경 청장의 장점은 정세균 총리가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네, 가지실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 되게 중요한 국면이죠. 그러니까 4차 유행은 시작된 상황이고 백신 접종은 여러 난관에 이제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은 공급대로 안 되고 공급대로 있고 안 되지 뭐 접종 수용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좀 뚝심 있게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학적인 결단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결정안에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방역의 그런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 또는 총리실에서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밀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필요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눈치를 보게 되니까 총리실에서의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사실 질병관리청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특히 백신 수급과 관련된 네. 부분이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총리실의 압박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방역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총리실이 조금 여러 가지 특히 뭐 최근에 자가검사 키트도 사실 총리실에서 네. 압박이 시작됐던 부분이고 또한 일단 방역의 기본적인 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았던 것도 총리실 주도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리실의 역할들을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지병관리청에 맡겼으면 상황 판단한 곳에서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다른 부처가 반발이 있거나 지자체의 반발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총리가 그 부분들 일단은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지방관리청의 의견에 받쳐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제일 걱정인 거는 아까 강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4차 유행 시작됐어요. 백신 네. 접종에 문제가 있거든요. 2, 3주간이 엄청 중요해요. 현재로부터. 현재부터 앞으로 2, 현재로서는. 3주간 네. 엄청 힘들 거예요. 앞으로 이제 4월, 5월, 6월까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총리가 뭐 아무리 빨리 인선이 되고 뭐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뭐 최소 2, 3주 길면 한 달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청문회까지 네. 염두에 둔다면 그러면 제일 심각한 상황이 총리가 없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 총리가 자기가 대선에 욕심이 있어서 간둔 거 자체도 간둘 거면 일찍 간두든지. 네. 예, 3차 유행 끝났을 때 바로 간뒀어야 되지 않을까. 3차 유행이니까 어느 정도 점진했을 때. 네. 그때 했던지. 근데 지금 상황이 나빠졌는데 지금 나 몰라라고 그냥 나는 내년 대선에 도전할까 이렇게 그냥 지금 나간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는 모습까지 찌질한 거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 함량 안 되는 리더는 결정적인 순간들의 그 리더의 깜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좀 용꿈 좀 깨시면 좋겠어요. 가망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은 국민을 위할 때고 그다음에 네. 이럴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거에 악영향을 끼치냐면 방역 정책을 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지도나
어쨌든 방역에 대한 신뢰감에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침체를 내고 있는 상황들이라 예전처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고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역의 정책을 했었을 때 예전만큼 그래도 적어도 지금 질병관리청에 사자고 하는 거 하면 우리나라 좋아지겠거니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 영향들이 정치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나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력이나 압박 또는 오히려 도와줄 부분 도와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인데 그게 정권 자체가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방역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지도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전문가를 앞에 세우고 그냥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를 앞에 세우고 정치인들이 뒤로 물러서 주는 게 오히려 이 방역 정책들이 제대로 나가는 데 중요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정경 청장이나 권덕철 장관이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에서 아예 앞으로 좀 나서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짧게 보면 2, 3주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좀 고민입니다. 저는 또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이제 자가진단 키트와 백신 수급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할 건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윤태호 반장님이 지난 14일에 브리핑한 걸 보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를 3주간 수도권 이제 유지하겠다, 서울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가용 병상이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씩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언뜻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수용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원래 항상 하는 얘기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이재갑 교수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일단 이게 다르긴 다릅니다. 네. 다르긴 달라요. 왜냐하면은 언제와 비교해서 다른가요? 이제 3차 유행이 시작될 때 한 700명 수준으로 나왔을 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12월 한 10일에서 한 15일 이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확진 환자가 7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네. 같이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위중증 환자 계속해서 늘어나서 그때 이미 위중증 환자가 거의 200명대가 나왔었고 그리고 병상이 없어가지고 병상에서 대기하는 분들도 나타나기 네.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때 위중증 환자 병상 부족할 거니까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지금 4차 유행 국면으로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건 뭐냐면은 준비를 미리 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 요양시설에 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그렇죠. 되어가지고 네. 한 50% 이상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집단 감염이 좀 발생하지 않은 것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방역 전문가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강제적인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치에다가 그리고 지난 겨울에 여러 가지 희생을 겪으면서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또 확보를 해놨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백신 그리고 주기적인 선제 검사, 선제 PCR 검사, 네. 선제 PCR 검사 거기에다가 이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4차 유행이 시작되었는데도 버티는 이제 거다. 그 윤태호 국장 같은 분이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가한 이야기라고 예. 지금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상황은 맞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그 당시에 11월, 12월 초에 주로 지금 젊은 층이 많이 발생하니까 네. 중환자 병상에 뭐 네, 네, 크게 그렇습니다. 문제 기억이 없다고 납니다. 그런 네. 얘기를 그때 사실 방역 당국자가 했다가 된설이 맞았죠. 왜냐하면 2주 있다가 완전히 그렇죠. 뭐 병실 없고 뭐 요양병원 집단 발병했는데 이송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요양병원에서 뭐 거의 100명 단위 사망하고 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초기이기 때문에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걸려요. 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걸리다 보니까 주로 젊은 분들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는데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유행이 확 커지게 되면 유행 자체가 젊은 층에서 이제 먼저 늘어날 거죠. 네. 그리고 그 늘어난 젊은 층들의 사람들이 노인층에 이제 전파를 시키기 네. 시작하면 노인들에서의 감염병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네. 찾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이
빠르면 2, 3주, 늦으면 한 달 정도 있는 시기에 일어날 일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하지만 요양병원에 65세 이상들 접종률 떨어져서 지금 50%밖에 안 맞았어요. 네. 더 맞춰야 되는데 지금 속도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요양병원에서의 접종, 특히 65세 이상 더 위험한 사람들의 접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하고 지금 현재 75세 이상 예방접종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14만 명 맞은 거 같고 아마 이번 주에 한다 그래도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75세 예방접종 속도가 느려요. 왜냐하면 접종센터도 별로 안 만들어졌고 네. 화이자 백신이 현재 들어와 있는 수준 7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어 빨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75세 이상도 접종 많이 된 것도 아니죠. 65세 이상 아예 지금 접종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제 그 일반인 65세 이상에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만약에 유행이 갑자기 커져서 1000명, 뭐 1500명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지역사회로 확 퍼지기 시작하면 이번 달 말에 다음 달 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접종 못하신 분들에 대한 중증 환자 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조금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네. 2, 3개월만 노력을 해서 65세 이상 접종을 맞춰버리면 한결 마음이 나요. 네. 뭐 젊은 층에서 뭐 1000명, 2000명 나오더라도 네. 65세 이상, 75세 이상들의 중증 환자 발생이 훨씬 떨어질 거니까 괜찮기는 한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유를 두고 뭐 지금 병상 규모 괜찮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어서 이러다가 정말 2, 3주나 적어도 한 달 정도 있다가 아주 큰 어려움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재갑 교수님이나 저는 이런 결과론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제 이런 비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갑 교수님이나 제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2월 달부터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더 확보를 해서 빨리 속도감 있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서 네. 백신 접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모든 일정이 다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네. 생각을 해볼까요? 2월 말부터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중심으로 그때는 접종 동의율이 95%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부작용 사례 같은 게 이슈가 되기 전이었다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 확실하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으면은 일단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소자들 접종 거의 다 마무리되었을 테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들 중에 일부도 접종이 진행 중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혈전 부작용과 관련된 논란이 네. 생기기 전에 일단은 부작용이 굉장히 적었을 가능성이 큰 65세 이상 고령자들 중에 상당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 1차 접종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백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그 말 많은 20대, 30대 의료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부작용 사례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 많이 나타나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뭐 부작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인들도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혈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상당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 부작용 사례가 국내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접종하신 분들이 나 문제 없고 그리고 백신 접종에 또렷한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면 지금 4차 유행이 설사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도 훨씬 더 여유가 있었을 테고 네.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일정도 꼬이지 않고 계속해서 뚝심 있게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이런 상황이 안 될까 봐서 그때 저도 그렇고 이재갑 교수님도 계속해서 네. 계획대로 빨리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손에 이야기를 쥘 했었던 백신을 거거든요. 최선의 백신이니까 빨리 맞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상황이 막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흥분 좀 가라앉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은 후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되었는데요. 지금 서울형 상생방역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자가진단 키트 도입해서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딱 들어도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미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되긴 네. 됐는데 그 자가진단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처음 당선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자가검사 키트를 얘기를 하고 시작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노래방 같은 네, 유흥업소 그래서 출입을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하겠다고. 네.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업자들을 위한 시장입니까? 이게 사실은 9시, 10시까지
제안했던 거는 1차만 하고 끝내자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동시에 그 영업장들을 동시에 끝내버려야 사람들이 더 이상 어디를 못 가니까 그렇죠. 바로 집으로 귀가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이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9시지만 뭐 영국 이런 데 심각할 때 6시에 문 닫은 데도 있고 일본도 6시면 문 닫고 해야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게 해서 일단 최대한 이제 직장하고 집에만 다니게 해서 일단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파를 차단하는 모든 지역, 모든 그러니까 심각한 데는 락다운까지 해서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데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 해서 사실 그러니까 3차 유행을 그래도 1000명, 1200명을 꺾을 수 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그것들을 끊었고 유흥업소 문 닫게 했고 게다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5인 이하가 모이고 싶어도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아예 그냥 아예 지금 뭐 5인이 뭐 모이는 것도 좀 그런 눈치 보이는 데다 가봐야 뭐 9시면 문 닫으니까 그냥 아예 모이지 마 이랬던 상황인데 지금 5인 이상 모임 그대로 뒀잖아요. 네. 근데 유흥업소나 이런 데 문 열고 놨는데 좀 바뀐 건 그밖에 없어요. 유흥업소랑 이런 데 열어놓은 거밖에 없는데 지금 네. 확진자 늘어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5인 이상 모임 자체를 금지했던 게 무력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데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4명이라도 모이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타개하려면 방법은 그러니까 일단은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서울형 상생방역 좋다고요. 좋은데 하필이면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거를 꺼내가지고 뭔가 영업시간이 늘어날 것 같고 서울 시민들로 하여금 뭐 별거 아닌가 봐. 사람 뭐 확진자 늘어도 이제는 다 버틸만 한가 봐. 이런 사인을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는 왜 그런 결정을 한 걸까요? 전문가 회의나 이런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은 겁니까? 일단은 서울시에 네. 그 뭐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 그룹이 있죠. 그런데 네. 그 전문가 그룹이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간에 전임 박원순 시장과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뭐 자가진단 키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자가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입맛에 좀 맞는 전문가들로 세팅을 해가지고 어쨌든 자문회의 같은 걸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 자가진단 키트와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를 했는데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가 긍정적이다라는 또 자문을 해줬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도 이제 세팅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자가진단 키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도입해서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에 좀 영업시간 늘리자 했다가 어쨌든 문매를 맞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학교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 제가 알기로는 그 자가진단 키트 검사 민감도가 매우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가검사 키트의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유증상자 막 증상이 시작되고 바이러스 배출이 막 한참 나올 때의 정확도가 그러니까 민감도가 한 40에서 뭐 한 80, 네. 뭐 과장하면 90이에요. 유증상자. 증상. 내가 이제 막 증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검사를 막 하겠다라고 막 해가지고 나 저 열나요. 나 검사해 주세요. 이럴 때. 근데 이 기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막 증상 시작돼서 한 3, 4일, 길어도 한 5일 이내 검사를 안 하면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확실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떨어져 있어요. 바이러스가 배출이 많을 때만 양성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하는 측면들은 이미 유증상자는 검사 다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PCR 보고 가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더 걸러내려고 하는 상황들은 혹시 숨은 감염자,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자주 해서 이제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 격리하겠다는 얘기인데,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부분들로 검사를 해보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아예 통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도 안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최근에 나온 경우가 이제 입원 전수조사 할 때 같이 한번 돌려봤더니 민감도가 17.5%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근데 이제 입원 전수조사니까 뭐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민감도가 17.5%거든요. 17.5%면 솔직히 말하면 동전 던져서 동전에 양면이 나올 게 50%는 확률인데 17.5%라는 얘기는 검사를 그러니까 내가 감염된 사람이 검사를 해도 네.
6, 7명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서 6, 7명이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수단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했더니 정부가 이번에는 또 보조적 정부도 이제 자가진단 키트 도입하자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않겠냐. 이게 보조적 수단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한때 확진자 막 40만 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 검사 양성이 10% 이상, PCR 검사 양성이 10% 이상 나왔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예 PCR 세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그 기계를 돌리고 이런 게 안 되고 전기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그냥 키트 돌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해서 양성 나온 사람은 그래서 집에서 그냥 조심해서 있어. 이런 목적.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PCR로 다 진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단된들 입원도 못 시키고 그냥 안 아픈 사람은 집에서 그냥 있어. 그냥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서는 보조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검사에서 양성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특이도는 높아요. 이게 양성이 나와버리면 이 사람 양성일 가능성은 근데 최근에 위양성도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위양성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확진자가 많은 곳에서는 그냥 특이도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의 층률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PCR을 돌릴 만큼 환자들 PCR이 감당 안 될 만큼 되면 일단 돌려서 양성이라도 되면 그냥 네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 그다음에 음성인데 증상 계속되면 PCR 돌리러 와. 이렇게 선별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발병 환자가 별로 없는 곳에서는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양성 나오면 다 격리를 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위양성 나와버리면 이 사람은 격리로 들어갔다가 PCR로 왔더니 아니네 집에 가세요?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또 위음성도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음성인 줄 알고 검사했더니 그러니까 감염된데 음성이라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나는 안 걸렸어. 나는 그냥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자가검사 진단 키트는 우리나라처럼 발병자가 많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가검사 키트를 쓰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하고 유럽, 발병자 훨씬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이런 진단체계 안 되는 아프리카 이런 데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어처구니 없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이 극소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대 목동병원의 네. 아무개 교수님 같은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국 CDC에서는 이렇게 공고를 한대요. 자가진단 키트가 기본적으로 2개가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접종을 한 다음에 음성이 나오면 24시간이나 36시간 뒤에 두 번째 접종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검사하고 두 번째 검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면은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확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PCR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장한다. 라는 걸 소개를 하시면서 자기도 이렇게 권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데를 다녀왔다거나 혹은 꺼림칙한 데를 다녀왔다거나 혹은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그 자가진단 키트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걸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노래방 갔다 와서 아니면 뭔가 산밀시설, 산밀환경에 자기가 장시간 노출이 되어가지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노출되어서 좀 꺼림칙한 상황이거나 증상이 나타나면은 방역당국의 지침은 PCR 검사를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PCR 검사 해줘요, 요즘에는. 무료예요, 심지어는.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는 12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요. 6시간이죠. 네, 6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고 좀 늦어져도 12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보건소 가가지고 혹은 보건소가 아니라 임시선별검사소나 임시선별진료소 가서 의료진에 의해서 정확하게 채취를 받아가지고 빠르면 6시간, 늦어도 12시간 안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뭐할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사가지고 자기가 김연봉 코에다 쑤셔가지고 검체 채취한 다음에 한 번 검사해서 음성 나오면 또 24시간이나 36시간 뒤에 또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 판정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도 않는 판정을.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런 얘기를 계속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래서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시민들이 이대 목동병원의 아무개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자가진단 키트 되게 좋다고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하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왜 근데 자가진단 키트 다른 전문가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게 뭐냐면 그냥 서울의 상황을
그냥 미국 한참일 때 상황처럼 만들면 필요해요. 하루에 막 서울에서 한 10,000명 나오고 15,000명 나오면 그러면 되죠. 그러면 그때는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상황 만들어 놓고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영국이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하루 확진자가 막 2,000명 나오니까 지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 자가 진단 키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가 진단 키트 만드는 업체들 주가만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가 진단 키트 만드는 유력한 업체 중에 하나가 비상장 기업인데 계속 좀 상장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이 찾아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 지자체장들,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도대체 방역을 위하는 건지 자가진단 키트 업체 주가를 올리려고 이러는 건지 이제 의심을 할 정도라니까요. 그럴 리 없겠지만. 진단회사들이 사실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시기기는 맞아요. 전 세계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하니까 실제 유럽,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그 발병 상황이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 키트를 팔아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수시장 활성화인가요? 그럴 수 있죠. 내수시장 활성화. 네. 자가진단 키트, 네. 저희 지금 시청자분이 의료진 접종률이 50%밖에 안 되는 곳이 이대 목동병원이라고 하던데요. 라는 말과 뽀구리님이 강현구 기자님 많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흥분하셨네요. 저 말 좀 줄일게요. 네, 이재갑 교수님 말 좀 하게 하라고. 네, 그런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네, 자가진단 키트 이야기만으로도 사실은 저희 남은 시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드리면 자가 검사 키트를 이제 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유흥업소 이런 얘기했더니 거기는 뭐 일단 뭐 예로 든 거고 학교부터 시작을 했더니 네. 어제 교육부 장관이 전문가자문회의 하기 직전에 모두 발언하면서 신속적이고 자가 검사 키트는 아직까지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 하기는 시기상조다라고 네.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노조 쪽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보건교사들도 반대 성명을 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도 시행하기 쉽지 않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결국엔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얀센 백신에서도 혈전이 발생해가지고 미국에선 접종이 중단됐는데요. 자, 혈전 생성되는 거 뇌정맥 동혈전증 CVST라고 하는데 이게 접종을 중단해야 할 만큼 큰 문제인 건지 이게 어떤 거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정 이상 반응이 어떤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거의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CVST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식의 분석이 필요하냐면 이게 이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이득하고 이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중증의 이상 반응의 위험을 따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비교해서 접종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원래 하는 게 맞고 지금 그런 방식을 따라서 영국이 이제 30세 미만은 일단 안 맞추겠다고 결정을 했고 영국에서 했던 동일한 분석 방법을 이제 우리나라 정재훈 교수 팀이 이제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20대에는 일단은 접종으로 인한 위험과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러면 이제 30대 이상에서부터 접종의 이득이 커지니까 30대 이상만 접종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이에요. 일단.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가마다 판단이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유행 상황들, 그러니까 국가의 유행 상황이 다르면 사실 이 접종의 이득하고 위험도의 차이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분석할 때 자체가 10만 명당 2명 발생할 때, 10만 명당 6명 발생할 때, 10만 명당 뭐 10명 발생할 때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더니 10명 발생할 때는 20대도 맞을만한 백신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1000명, 3차 유행 수준의 맥시멈,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발생할 때의 기준으로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20대가 3명 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 있는 20대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위험도를 봤는데 CVST가 생겨서 혹시 사망할 수 있는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률은 20대는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100만 명당 우리나라는 1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발생한 사람은 기준에도 안 맞기는 해요. 네. 혈시판 감소가 없었던 상황이라. 근데 어쨌든 뭐 아니라고 얘기 못하니까 1명이라고 했더니 100만 명, 우리나라 110만 명 정도 맞췄거든요.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90만 명 맞춰서 1명이니까 90만 명이 1명 발생하는 빈율, 그다음에 유럽이 100만 명당 5명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단은 이미 많지 않았으니까 뭐 통계가 좀 적게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보면 빈도가 전반적으로 낮을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일단은 뭐 유행 상황 자체가 뭐 많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백신 없이 기다릴 거를 국민이 다 동의를 하면 안전성 증명되게 기다려볼 수는 있어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끝까지 지키면서 더 안전한 백신 맞는 데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겠다고 국민이 동의를 하면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그냥 뭐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그거는 사실상 아니, 실현되기 어렵죠. 아무런 부작용이 네. 없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은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어쩔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이자 모더나 백신 다 접종한 다음에 물량 풀릴 때까지 네. 뭐 기다리는 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결정, 그러니까 덴마크가 이미 그런 결정 내렸잖아요. 덴마크가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는 안 맞겠다. 그냥 우리는 뭐 방역상 나쁘지 않고 그리고 백신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 뭐 충분히 확보는 못했지만 그냥 좀 기다리면서 접종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거를 그냥 버틸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덴마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덴마크 인구가 560만 명이에요. 560만 명의 인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울시의 강남 이남 지역에 사는 인구가 한 55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구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좀 웃돈을 얹으면은 그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의 일부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굳이 대량 수천만 수준의 인구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처럼 대량 생산해가지고 대량으로 풀리는 백신이 없어도 자신의 그런 백신 접종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인 거죠. 한국과 비교하기에는 맞지 않네요. 덴마크의 네, 결정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예. 결정 내린 배경을 그리고 이해하면. 국민의 동의가 중요해요. 국민이 그냥 그렇게 버티고 우리는 그냥 뭐 지금 상황들 조금 힘든 상황을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더 버티겠다고 동의를 해버리면 백신 접종 좀 미룰 수 있죠. 예.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그리고 이제 이 되는데요. 접종, 그러니까 이제 그 CVST 같은 혈전증의 빈도가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되면 첫 해에 뭐 5천만 명 이렇게 못 맞추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뭐 몇백만 명에서 천천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접종이 올라가는 거지. 뭐 우리 자궁경부암 백신도 그랬고 이런 백신들을 뭐 폐렴구균 백신도 원래 그렇게 맞추다가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특정 기간 안에 접종자가 확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90만 명 맞춘 거고 유럽이 전체가 3월 말까지 3천만 명이 맞았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러니까 단기간에 3천만 명을 맞아버리니까 100만 명당 한 명이 생기는 이상 반응이어도 몇 명이 생기면 30명이 생기겠죠. 3천만이 맞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근데 만약에 이게 3천만 명이 10년 동안 나눠서 맞았다고 생각하면 10년에 30명 생기는 거잖아요. 네. 10년에 30명 생길 만한 이상 반응 가지고 이 백신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유행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백신은 안 맞을 건가?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맞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100만 명에 한 명 생기는 또는 100만 명에 5명 생기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접종자가 늘어서 생기는 통계상으로 이제 맞춰 나오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얀센 백신 스탑시켰잖아요. 근데 미국은 680만 명 맞았는데 그 중에 6명이 생겼고, 그 중에서 CBST 3명이었고, 2명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혈소판이 검사하는 사람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빈도가 680만 명이 6명이니까 100만 명당 한 명이 안 되는데 스탑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화이자나 모더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해볼만 하다. 노바백스 나오면 노바백스까지 합치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잠깐 정지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어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얀센 백신 중단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그리고 앞으로 나 노바백스 백신까지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얀센 백신 같은 그 아데노바이러스 플랫폼 백신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콜드체인이 굉장히 손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옵션이 사실은 미국 내 국민들의 집단 면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방역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건데 미국은 얀센 옵션을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이제 냉동고필하고 이런 상황이라 접종 속도를 올리는데 한계도 있을 뿐더러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오지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미국령으로 돼 있는 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원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그걸 냉동 보관해서 이송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또 오지에 나가 있는 자기의 외교관이나 이런 직원들한테도 지금 접종을 하고 있죠. 우리 미군 부대 접종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송을 하는 조건을 본다 그러면 얀센 백신이 상당히 그런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접근성 떨어지는데 예방 접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얀센 백신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얀센 백신은 어쨌든 유지할 가능성이 만약 얀센을 포기하더라도 그러면 노바백스나 이런 것들의 그 허가나 이런 걸 당겨가지고서도 분명히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네, 지금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이는 미국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있는 백신도 못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30대 미만 접종을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30대 미만은 접종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백신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대신에 30대 미만은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 수급 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얀센 백신 옵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그 백신이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책임 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사실 들어올 가능성 거의 없고 더 없어졌죠 이제 왜냐하면은 모더나가 말했죠. 모더나가 말했죠. 한 분기씩 더 늦추겠다고 늦추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하반기에 노바백스 옵션을 제외하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옵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어떻게든지 간에 흠집을 내 가지고 네. 뭔가 흔들고 계속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꺼리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고 혈전 논란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에 대한 그 수용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혁 교수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일 좋게야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백신. 근데 그런 거에 비교 자체는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네. 상황에서 네. 팬데믹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원래 백신 접종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니 메리트 제공하는 부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제가 되게 자꾸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강한 그런 이제 백신 접종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백신 수급량도 문제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백신마저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힘들어질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저도 네, 사실. 왜냐하면 75세 이상 동의율도 80%대거든요. 근데 이분들 예전에 독감 백신하면 90% 맞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 떨어진 거고 사실은 동의율이 그 정도면 실제로 접종까지 나타나시는 분 더 떨어져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더 걱정 65세죠. 아스트라제네카에 그렇게 흔들어놨어요. 근데 65세 이상에서 거의 이상 반응 없고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화이자 백신보다도 효과가 좋다는 얘기들이 계속 요새 나오거든요. 65세 이상에서. 근데 이미 흔들어놓은 상황에서 65세 이상이 만약에 한 반밖에 안 받겠다 이런 상황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여름이 지나더라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 뭐 사망률이나 이런 거 감소 안 하니까 만약에 이제 4차, 5차 뭐 이런 유행 계속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빨리 접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메리트들을 계속 제공해가지고 접종을 더 맞고 싶은 사람들이 맞고 싶게 만들어지는 정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접종 대상자 갑자기 접종장이 당일날 안 나타나거나 네. 접종을 취소하거나 그래버리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변에 가장 가까워서 올 수 있는 아무나 선착순으로 와면 접종하게 네. 해줬어요. 왜냐면 접종하고 싶은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빨리 접종 맞고 내가 하는 일 안전하게 하고 싶은 분들 많으니까 저요. 저 접종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접종 취소자가 나오면 왜냐면 또 바이알당 몇 명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5명 맞췄는데 7명이 취소를 해버리면 7명 분,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12명까지 맞으니까 네. 7명 빨리 찾아가지고 접종을 해야지 버리는 양이 줄잖아요. 그렇죠. 네. 안 맞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병원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날 뭐 한 3-4명 안 나타나면 주변에 다른 직종의 직장 직원들 빨리 와서 맞으라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12명씩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일반 접종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들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심리가 어떠냐면 내가 접종을 안 한 부분을 누가 딴 사람이 맞는다고 하면 내 거 뺏기는 느낌. 뺏기는 느낌 때문에 자기가 접종을 하는 유도 효과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혜성 기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내 순서가 돼가지고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 안 맞으면 너는 맨 뒤 후순위로 밀려나고 네 백신 강량구 기자한테 간다. 그러면 어쩔 것 같아요. 강양기자보다 사이도 안 좋은데. 그러면은 아니요 맞을게요. 그 강량구 기자한테 가게는 못 놔두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황이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나 어떻든 1차 접종하고 4주가 넘어가면 80% 이상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황이니까 이제 완전 접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지금 상황 2차 접종까지 하고 2주까지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3개월 기다려야 돼요. 네. 그다음에 화이자는 6주면 그러니까 5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효과가 더 강하게 빨리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4주 정도로 끊어서 계산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화이자도 4주, 아스트라도 4주, 1차 접종. 그래서 4주가 지난 사람들은 완전 접종으로 간주를 해서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자가격리되는 부분들 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어차피 이제 계속 자가격리를 늘릴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밀접 접촉자가 되더라도 그런 사람은 일단 백신 맞고 일단 4주 이상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 자 병제하고 다만 이제 검사만 한 2번 정도 하고 능동 감시하는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메리트를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방역적인 차원에서도 백신 접종한 사람에도 우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고위험 시설들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마음껏 다니고 싶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교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노인정 같은 노인복지관이라던가 그런 곳이라던가 아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럽이라던가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헬스장, 수영장 뭐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지나면은 뭐 카페 네. 이런 곳들을 갈 때에 이스라엘에서 그린패스 도입한 것처럼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정당화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백신 부작용 아주 드문 부작용이 무서워가지고 백신 접종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도 부작용이 약간 걱정이 되고 꺼림칙한 부분이 있지만은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 직장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백신을 접종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일종의 아너십을 저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요새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예방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 65세 이상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도 그냥 기관별로 80% 이상의 만약에 접종률을 달성한 기관은 이제 지금까지 선제 검사했던 거 면제해주겠다. 이런 방식 일단 이미 고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요양병원 내에서의 접종률 당연히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종사자들의 접종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선제격리 면제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종합병원급의 행정명령 내려서 모든 직원들 2주마다 전수검사 시켰는데 현재 예방접종 2주 이상 된 사람은 그 전수검사 면제해주겠다고 이미 행정명령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해서 집단 내에서의 접종이 엄청 중요한 데는 그런 접종률의 목표치 정해주고 그 목표치 달성하면 그거에 방역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면제해주는 이런 방식들도 계속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접종률이 높아야 되는 데에서 접종률 확실히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호자 면회들 다 지금 중지됐는데 면회 80% 되면 면회도 하게 네. 하고 그다음에 대면 면회도 보호자들이 접종 잘하면 보호자까지 접종이 끝나면 거기는 이제 마스크는 쓰겠지만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해야 되지만 대면 면회도 가능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예방 접종이 올리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께서 질병관리청에 건의 좀 하세요. 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요새 이재학 교수님이 왕따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왕딴 것 같아 잘 안 들려요. 그 메아리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뭐 질병관리청은 아직은 들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안 받은 지 오래됐고 서울시에서도 네. 시장님 맡기고 이제 전혀 전화 한 통 안 하더라고요. 그 네.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쓰신 청년의사의 박지영 주관님께서 방송 보시다가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백신 맞으면 해외여행 다녀와서 자가격리 면제해 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백신 아 맞지 이거 이미 않을까요? 논의되고 있어요. 이거 네, 이미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미 건의했고 이미 질병관리청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가고 싶은데 못 가거나 참아야만 했던 부분들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아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는 저는 혜택이 두 가지가 진짜 백신 미접종분들 네. 백신 미접종분들 신청자 받아가지고 그 신청자 순서대로 콜해가지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손실회피 그 논리 때문에 저는 아까 이혜성 기자 네. 저 예에 들었던 것처럼 네네네. 저는 접종률 확 올라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그린패스 방금 네네네. 이야기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죠. 백신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너무 빨리 시행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중론자였는데 조금 노골적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노골적으로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청년의사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나는 의사다라고 있습니다. 아마 두 분도 다 출연하셨으니까 거기에 최근에 이제 길병원의 정재훈 교수님이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TV에 많이 나오는 저도 코로나 봤어요. 저도 네 봤어요. 전문가 이재갑 교수님, 엄중식 교수님, 최한석 교수님, 정재훈 이 4명 중에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정재훈 교수님이 네, 어떻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이가 어린 것 자체가 잘생겨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어리거든요. 아 나이를 딱 배제하고 저는 뭐 나면 외모에 신경 고정하면 안 써서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저를 잘생겼다고 해주시면 돼요. 속마음은 인정 못하겠다예요. 사실 저희 오늘 준비한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저는 코파라 시청자분들이라도 네.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좀 설득의 메신저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네. 뭐 강양구 기자님이 나라도 먼저 맞겠다 남는 거라고 하셨는데 남는 거 맞겠다. 남는 거. 남는 거 맞겠다. 버리지는 마.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강현구 기자님이 울분을 원래는 이재혁 교수님 울분 토하시라고 모셨는데 강현구 기자가 울분을 요즘에- 토하는 바람에 요즘에 같이 울분을 너무 많이 토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길게 두 분을 모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서 이재혁 교수님이랑 강현구 기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쁜 시간 내서 와주신 이재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혁 교수님 다음에 제가 말수 줄이고 괜찮습니다. 교수님 말씀 더 많이 듣겠습니다. 민감한 얘기 다 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사실은 시켜서 한 거예요. 이재혁 교수님이. 총은 강현구 기자가 맞아라. 시켜서 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싸우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특별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코파라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난 1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